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NBA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 댈러스와 미네소타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차전 경기 끝나고 제가 드레이몬드 그린의 팟캐스트를 들었거든요. 근데 드레이몬드 그린이 4차전을 리뷰하면서 5차전이 굉장히 미네소타가 위험한 포지션에 있다. 왜 그러냐면 미네소타가 스윕을 면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우리 이제 스윕을 면했다 라는 마인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지금 포지션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듣고 뭐 그럴까? 미네소타가 홈에서 이기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드레이몬드 그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네소타가 진짜로 그냥 수입을 피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팀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댈러스는 파이널 진출을 진짜 결정적으로 나온 팀처럼 보였어요. 특히 루카 돈치치가 지난 게임이 끝나고 패배 원인은 나다. 내가 에너지 없이 플레이했다. 라고 하면서 좀 자책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책임을 지고 플레이하러 나온 플레이어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루카가 미네소타한테 한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네소타의 영혼을 완전히 낚아채갔습니다. NBA에서 이기고 싶으면, 특히 NBA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려면 일정 정도의 집념이나 헌신이 좀 필요하잖아요. 특히 수비에서 뭐 상대의 스크린을 몸으로 받아내고, 뭐 리바운드하기 위해서 골 밑에서 박스아웃하고, 루즈볼 때마다 몸을 던져서 플로어에 몸을 막 뒹굴고,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집념과 헌신이 좀 필요한데, 이게 나오려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머리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우리 팀이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팀이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팀이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지면 루즈볼에서 몸을 날리기가 힘들고요. 피지컬한 몸싸움에서 상대를 이기려는 의지 자체가 별로 없고요. 수비 로테이션에서 포커스 못하고요. 팀 전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경기가 손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죠. 근데 루카가 오늘 경기 시작하자마자 한 것은 미네소타의 이런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것도 미네소타 홈구장에서 완전히 이 미네소타 경기장의 영혼을 그냥 다 빨아냈는데요. 이게 루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죠. 지난번에 미네소타가 홈에서 일리미네이션 게임을 한 게, 그러니까 탈락 위기의 게임을 한 게, 그게 언제였죠? 6차전이죠. 덴버랑 6차전 경기를 홈에서 하면서 탈락 위기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미네소타가 완전히 덴버를 상대로 압도하면서 40점 차 이상으로 이겼죠. 진짜 절박한 상태에서 미네소타의 홈게임을 보여줬는데, 오늘 루카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1쿼터부터 아예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바로 댈러스의 첫 포지션이, 댈러스가 이제 준비한 플레이를 하는데 바로 루카한테 마이크 콘리를 스위치되게 한 다음에 루카가 1대1 공격을 시작하죠. 루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세팅되고 완전히 디자인된 플레이예요. 왼쪽 블락에서 공을 잡은 루카가 파운딩 드리블을 하고 슛을 던지는데 고베어가 블락을 했지만 골텐딩이 선언되면서 득점을 하죠. 바로 그 다음 포지션에서 루카가 캐치앤슛 롱3를 앤서니 에드워즈 머리 위에서 넣고요. 두 포지션 이후에 볼 스크린 받고 또다시 앤서니 에드워즈 머리 위로 같은 위치에서 3점을 넣고요. 두 포지션 이후 제이드 맥다니엘스 상대로 아이솔레이션으로 미드레인지 점퍼 넣고요. 그 다음에 볼 스크린 받은 후에 앤서니 에드워즈 등 뒤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플로터 던져서 넣고요. 그 다음엔 또 카일 앤더슨 앞에 두고 스텝백 미드레인지 던져서 넣고요. 그 다음에 로고에서 팁3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는 개포드 스크린 받고 3점슛 넣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댈러스가 30점이고 미네소타가 18점으로 1쿼터에 이미 12점 차가 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 이미 루카가 미네소타가 자신들이 이길 거라는 믿음을 뺏어갔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사실 저는 경기는 별 의미 없었다고 봐요. 미네소타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고, 경기 내내 에너지도 없고 수비 전략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퀀스가 있는데 1쿼터의 마지막에 있었던 시퀀스거든요. 루카가 게포드랑 피켄롤을 하고요. 루카가 게포드한테 라패스를 줬는데 패스가 좀 잘못 갔어요. 그래서 백보드에 맞았고, 근데 또 그걸 어떻게 게포드가 잡아가지고 덩크를 넣었거든요. 재밌잖아요. 근데 게포드가 백코트하면서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루카한테 말을 하는데, 루카가 거기서 진짜 진지한 표정으로 Get stop here 이라고 말하는 입모양이 잡혔거든요, 카메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수비 하나 하자라고 하니까 웃던 게포드가 표정이 완전히 진지하게 바뀌면서 다시 초집중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즈리드가 돌파를 하고 게포드가 막으면서 수비를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루카가 공격으로 넘어가서 루카가 공을 드리블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카이리 어빙을 수비하던 앤서니 에드워즈가 루카를 더블팀을 붙어요. 그러니까 루카를 더블팀 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그 헬프가 카이리 어빙의 디펜더한테 오는 게 미네소타가 원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 패스 어웨이, 한 번 패스만 주면 갈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해서 원 패스 어웨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포지션에 있었는데 당연히 거기서 더블팀이 오니까 루카가 놓치지 않죠. 바로 카이리 어빙한테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패스를 받고 카이리 어빙이 카네서니 타운스가 스턴하는 걸 상대로 그냥 다운힐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득점을 하거든요. 근데 미네소타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죠. 어이없는 수비 전술 실행이고요. 이게 다 루카가 그전에 이미 다 미네소타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루카가 혼자서 1쿼터 만에 미네소타의 믿음과 자신감을 완전히 깨부수고요. 반대로 게포드나 뭐 PJ 워싱턴 같은 댈러스의 롤 플레이어들은 루카 플레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파이널 가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댈러스의 롤 플레이어들은 더 잘하고요. 1쿼터에 루카 돈치치 혼자서 20득점을 했고 미네소타가 19득점을 하면서 미네소타 팀 전체보다 더 득점을 많이 했고요. 미네소타는 전반에만 9개의 턴오버, 야투율 34%, 3점은 12개 던져서 2개 넣고요. 근데 반면에 댈러스는 모든 선수들이 이제 루카를 따라서 경기가 잘 되니까 전반에 60% 야투율이고요. 3점이 60%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그냥 루카 돈치치가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미네소타의 믿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면서 댈러스한테는 또 이길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심어준 덕분이죠. 이게 미네소타 선수들뿐만이 아니고요. 경기 보시면요. 중계하면서 그 코트사이드 왼쪽 아래쪽에 코트사이드 관중 중 한 명이 트위터에 따르면은 경기 내내 루카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트래시 토킹을 계속했다고 해요. 근데 루카가 트래시 토킹을 받아치는 것보다 그 경기 영상 보시면은 루카가 계속 골을 넣고 그쪽을 쳐다봐요. 관중을. 3점 슛 넣고 쳐다보고 스텝백 3점 넣고 쳐다보고 계속 그러면서 뭔가 관중들과의 심리 싸움도 하고요. 루카가 완전히 초반에 경기를 장악한 덕분에 관중들의 뭔가 믿음과 소울도 다 뺏어가고요. 저는 이번 경기는 진짜 루카 돈치치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완전히 잠궈버린 리그 1위의 디펜시브 레이팅 팀을 그야말로 박살을 내고 이 시리즈 들어오기 전에 이 시리즈에서 최고의 플레이어가 누구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에 대해서 루카가 아직은 나는 훨씬 몇 티어 위다. 앤서니 에드워즈랑은 차이가 나는 선수다라는 점을 굉장히 증명하면서 파이널로 진출하죠. 그래서 만약에 루카 돈치치가 파이널에서 보스턴과 제이슨 테이텀을 상대로 또 이기게 된다면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플레이오프 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댈러스가 4대1로 미네소타를 잡고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댈러스 입장에서 보스턴은 좀 더 어려운 상대일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상대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고베어, 뭐 카일 앤더슨 등 수비는 좋지만 공격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 플레이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보스턴은 공수에서 모두 위협적인 선수들이 많고 좀 더 스위칭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좀 다르긴 하고 하지만 보스턴 시리즈에서도 이 시리즈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는 루카일 거거든요. 양 팀 어느 선수보다 하프코트에서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 될 루카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기대되고 파이널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댈러스가 오늘 경기를 승리해서 파이널로 진출하게 됐는데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접니다. 플레이오프 시작하고 좀 굉장히 힘든 스케줄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우선 저도 앞으로 며칠 좀 쉬게 돼서 좋고요. 조금 쉬고 바로 필름 스터디 하면서 보스턴 댈러스 프리뷰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많아서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프리뷰는 최대한 수요일까지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얘기를 잠깐 하면요. 굉장히 좀 아쉽죠. 피닉스의 빅3 꺾고 디펜딩 챔피언 덴버 꺾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프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단이 조금 내부적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미네소타가 텍스 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팀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플레이오프가 가져다준 수학 중 하나라면 방향이 좀 명확해졌다는 거죠. 사치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구단에서 좀 덜 하게 됐을 겁니다. 어떤 사치세를 내더라도 이 팀은 지켜야죠. 완전히 지금 슈퍼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앤서니 에드워즈도 있고 팀의 아이덴티티도 완전히 명확하고요. 굉장한 수비팀이고 그거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증명을 했고 그래서 오프 시즌에 팀의 업그레이드는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막 팀이 근본적으로 막 로스터가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올 시즌이 시작할 때만 해도 만약에 미네소타가 올해 못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오프 시즌을 맞이할 거다라고 했고 그 말은 뭐 팀을 완전히 해체할 수도 있고 팀의 주요 플레이들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이런 논란은 이번 오프 시즌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어떻게 할지 오프 시즌에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앤서니 에드워즈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하면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진짜 인상적인 포스트 시즌을 보냈고 케빈 듀란트, 요키치와 싸워서 진짜 대등하게 밀리지 않고 1옵션 대결을 했거든요. 이 22살의 어린 선수가 맨 처음에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 얘기하면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한 2-3년 뒤에 보여줄 줄 알았던 모습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아직 2-3년의 디벨롭이 필요한 선수처럼 보였죠. 지난 라운드들과 다르게 포인트 오브 더 어택 디펜더가 좋고 그 다음에 림 프로텍터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매첩에 약하고 아직 자신이 이 약한 매첩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지를 방법을 좀 모르는 선수처럼 보였어요. 이번 라운드에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경기를 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자신한테 디펜스가 몰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레이메이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기를 하면서 좀 배워가는 과정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가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좀 필요한 경험치를 어느 정도 올려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곧 리그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오를 포텐셜이 있는 게 진짜 분명히 보였어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분명히 운동 능력으로는 지금 NBA에서 거의 탑 티어고, 그다음에 돌파 능력도 있고, 이 돌파 능력과 운동 능력만으로도 이미 NBA에서 웬만한 수비수들은 맞기 힘든 수준이고, 여기에 플레이메이킹하고 풀업 슈팅이 좀만 늘면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진 실패의 상처가 저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우승하는 팀들과 선수를 보면 실패의 상처를 가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마이클 조던, 디트로이트와의 계속된 패배의 상처 있죠. 르브론 제임스도 클리브랜드에서 뛰던 그 커리어 초기의 플레이오프에서의 상처도 있죠. 스테픈 커리도 그런 상처가 있고, 야니스 안테드쿤보도 그런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침내 우승을 했고요. 요키치도 지난 몇 해 도전과 상처를 입은 끝에 지난해 우승을 했고요. 올해 우승하게 될 선수들 보면 제이슨 테이텀과 보스턴 엄청나게 많은 도전과 상처가 있죠. 루카 돈치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승을 하려면 저는 이런 패배에 대한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보다 패배의 상처를 더 아프게 느끼는 선수들이 더 우승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패배에 대한 상처의 기억이 쓰라린 감각이 다시는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라는 절박함을 좀 만들어주고, 이 상처에 대한 기억이 수비를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리바운드를 더하게 하고 루즈볼에 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제가 리뷰 내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번에 얻었던 이런 패배에 대한 상처가 있어야 내가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잃었을 때 나는 또 이런 패배의 느낌을 받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샤프한 선수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앤서니 에드워즈의 패배가 앤서니 에드워즈한테는 좀 아쉽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축하하고 싶어요. 이번 패배가 있기 때문에 앤서니 에드워즈의 미래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리뷰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 파이널 프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